계속해서 전문가 연결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관련 사고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대 한국운항과 이근영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요.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인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공기 랜딩 기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쪽 엔진의 유압 펌프가 작동돼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 보면 랜딩 기어가 안 나와서 동체 착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안 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랜딩 기어를 내리는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중의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고 또 마지막에 그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장비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사고 상황이 급박해서 조종사들이 수동 랜딩 기어 내리는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항공기가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 일반적으로 동체 착륙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착륙 방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사고 당시 항공기는 무안공항에 착륙을 위한 접근 중이었고 이런 접근 상태에서는 이제 고도도 낮아지고 엔진 추력도 많이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통 어떤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한쪽 엔진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다른 쪽 엔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상승해서 다시 180도 돌아가지고 재정비해서 안정적인 접근을 한 다음에 착륙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재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180도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할 만큼 항공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필요할 경우에 상공에서 항공유를 버리거나 소진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항공기는 연료를 많이 싣고 순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료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착륙 기어에도 무리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버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747 같은 대형 항공기의 경우이고요. 이번에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은 이륙한 다음에 바로 착륙을 하더라도 착륙 제한치 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예 비행기가 이런 연료를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항공기는 방콕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시간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연료는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소진할 필요는 없었던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여객기 기령이 1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령과 이번 항공기의 가동 시간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여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항공기는 주로 20년 이상 운항을 하게 되면 노후기, 경령기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정비 프로그램이 상이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15년 기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노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활용,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활용은 항공기 사고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가 추측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블랙박스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은 항공기가
방콕까지 가서 거기서 또 특별한 정비 사항 없이 이륙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사고 원인과 연결시켜 짓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 분석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계 항공운항과 이근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외래교수 새롭게 모시고요. 피해 상황 관련 상황에서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탑승객 181명 중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먼저 애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예.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기까지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와 충돌한 비행기가 랜딩 기어의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네. 급기야는 공항의 벽에 부딪히면서 강한 충돌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고가 최소한의 대비할 시간마저 부족할 정도였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고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대비할 시간, 예령이 있었으면 예. 참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겠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말해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기 이전에 네. 지상과의 안전 조치가 먼저 좀 이루어졌더라면은 소방 항공대와 또 지상의 안전 요원들이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다면은 거기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에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해요. 어떤 사고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탑승객이 총 181명이었는데요. 승무원을 예. 포함해서 구조된 2분 이외에는 179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93년에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해남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망자가 66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요. 만약 우리 국적기 사고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83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사고입니다. 당시에는 소련에서 격투기로 피격을 당해서 사망이 269명에 달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9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이 괌에 추락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사망이 2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적기 사건으로서도 이번 사건이 세 번째로 큰 사고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현장에서 파편이 100m까지 날아갈 정도로 쳤담했다고 하는데 사고 현장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외벽에 충돌을 하면서 두동강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나마 온전한 부분은 꼬리 부분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 구조대원조차 이런 참혹한 광경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 인근의 전봇대나 철조망 이런 데에는 산소 마스크 그리고 구명조끼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대원에 따르면 200m가 떨어진 곳에도 이 승객들의 소지품이라든지 비행기 파편이 날아온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편들이 엮여 있어서 어제 구조 과정에 있어서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이 워낙 참혹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지금 검은 천으로 현장을 가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사고 영상이 SNS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 사고 영상을 지켜보셨는데 이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이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했을 때에 과연 어떤 기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됐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당사자인
유가족, 예. 희생자의 가족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상황을 좀 더 완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라남도에서 이런 심리적 안전을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대처가 좀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각별하게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세심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부 당국자가 신원 확인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을 상대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신원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이러한 인명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을 위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관계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예.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DNA 검체를 채취를 해가지고 신원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내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만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향후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인도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거만이가 부족해서 시신 인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당국에서 사체 검시 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와야 되고 네. 유족의 조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최종 검시 필증이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고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은 절차가 하루 정도면 되는데 어제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제는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체 검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경찰이 요청을 해서 국과수에서 법의관 5명을 추가로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 인력 16명도 함께 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여기 검안에 있어서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강전혜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고의 생존자 2명으로 전해졌죠. 이제 비행기 꼬리 쪽에서 탑승했던 승무원 2명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꼬리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도 예.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벽과 충돌하면서 그 비행기의 앞 동체 부분이 훼손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충돌함과 동시에 연료가 앞쪽, 그러니까 비행기 동체의 앞부분으로 쏠리면서 화재와 폭발이 연이어서 발생되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뒷꼬리 부분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많이 예. 봤습니다만 그대로 동체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생존자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명만 생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생존자 2명은요 남녀 승무원입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추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라서 목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눈동자로 시선을 이제 맞추는 거 가능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하시니까 진압력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깨보니까 구조돼 있더라 이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시고 이제 사고에 대한 질문은 따로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억 상실증 이런 말씀은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행히 생존한 승무원들 상태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이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 예. 참 안도감이 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 의료진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로 하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이분들에게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 확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고 원인, 그다음에 그래도 신원 확인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은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뭐 지문 확인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문 확인 정도라면은 그 신체가 온전했을 때는 지문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예. 가장 빠른 신원 확인 방법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희생자가 훼손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예. 지문 확인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학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치아의 형태라든지 또 몸의 어떠한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원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DNA 검체를 통해서 유족 신원 확인이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원 확인에 있어서는 조만간 다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지문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많은 재난 현장을 다니면서 화재로 인한 소실된 분들을 접하면서 예.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원 확인은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신원 확인이 안 되면은 시간을 거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신원 확인은 결과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규모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적 재난이 예. 발생됐을 경우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런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가 그 피해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합당한 그 정도의 피해 규모가 됐을 때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약 80%까지도 되는 것으로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피해 당사자들에게 네. 각종 통신 요금이라든지 또 일반 예. 그 세금 감면 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절차들이 아마 지자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참 안타깝고 황망하고 비극적인 네.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대형 사고 발생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당사자인 즉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또 관제사 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여기에 따른 관련 규정들 관계부처 이런 부분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됨으로써 앞으로의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